네, 안녕하세요. 이완재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 목욕탕에 가면 국회 지하에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에 항상 텔레비전이 틀어져 있는데 거기 MBC가 틀어져 있어서 본인이 계속 연합뉴스 TV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프레임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욕탕을 들었죠. 지금 MBC 연합뉴스 이걸 들은 게 아니고요. 아, 국회 지하에 목욕탕이 있어? 네, 있습니다. 국회의원 전용 목욕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아니 못 들어가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주의 시대에 뭐 이런 특권이 있냐 막 비판하니까 장관도 들어가게 해줬어요. 근데 국회의원 장관만 들어갈 수 있는 공짜 목욕탕이 있고, 뭐라고 막 그러니까 보좌관용 목욕탕을 만들었는데, 보좌관용 목욕탕은 탕이 없대요. 샤워기만 있대요. 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본인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막 내뱉고 있는 이 집권 여당의 대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가진 이 생각들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계엄도 사라지고 불법 내란도 사라지고 이런 특권 의식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또 끝장 뉴스, 이 윤영중 랩 2050 대표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 모시고 오늘의 뜨거운 뉴스들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정치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이런 일도 사라지고 조금 더 정말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윤영중 랩 2050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보좌관 출신들이나 오랜 기간 취재하신 기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엘리베이터 문제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의원들만 엘리베이터 따로 타고 다녀가지고. 네, 이거는 너무 좀 특권이다. 왜 의원들만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타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건 없애자 해가지고 그건 없어진 상황인데 목욕탕 얘기가 또 나오니까 결국 아까 이제 교수님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뭐 커뮤니티 상에 이미 다 나와 있더군요. 뭐 보좌관들 샤워 시설이라고 부르던데요. 샤워 시설. 그러니까 탕이 없는 뭐 그 정도까지는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뭐 이발소 있고 뭐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국회 뭐 알아보신 대로. 근데 이런 게 요즘 우리 시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탕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특권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공짜로 그냥 즐기는 거잖아요. 그 텔레비전, 그 세금으로 산 텔레비전인데 거기 뭐가 틀어져 있는지 바꾸는 게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의 사실 세금으로 낸 거니까 국민 생각대로 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탄핵도 비슷한 거야. 탄핵 계엄 이것도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게 자기 당연한 세계. 것처럼 그 세계 안에서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중국 개입설, 뭐 부정선거론 이런 거. 탄핵 반대 탕에 갇혀 안에서 탄핵 반대 탕. 탄핵 반대 탕. 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국방부에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왜 예전에 계룡대 그 6본 이런데 목욕탕 가면은 그 자리까지 지정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스타가 떼미는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가까운 쪽에 있고 뭐 탕과 가까운 쪽에 있고 저 먼 쪽에는 뭐 2스타, 1스타 다 자리가 지정돼 있었다라고. 그럼 심지어 뭐 때타올이나 뭐 바가지나 이런 것들도 다 장군님 전용으로 됐던 시절이 있었다는데 지금 국회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또 있습니까? 네. 안 그래도 그 진행자께서 국회의원만 쓰는 목욕탕이 있다고 할 때는 굉장히 놀랍기만 했는데 갑자기 군대 기억을 소환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대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냥 샤워실이 아니라 목욕탕이 있었고 장교, 병사 똑같이 쓸 수 있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대장이 장군이 그 목욕탕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장병들이랑 같이 목욕을 하냐 해가지고 그날로 바로 장군과 장교 전용 목욕탕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직도 바꿔야 될 공사를 한참 하고요.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네요. 진짜 우리 사회 바뀌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급사회,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준 게 또 이번에 대검에서 우린 한 사람을 위한 항고 포기한 거다. 한 사람을 위한 그 구속기간 지정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도 두 번째 다뤄볼 테니까 오늘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끝장 뉴스 첫 번째 이슈 박영식 에디터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 첫 번째 끝장낼 이슈는 바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이렇게 가져왔는데 오늘 이 시점에는 지금 14일 금요일 얘기가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매체마다 전망들 그리고 이 정치 비평가들이나 여의도 이 분위기도 14일로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저 또 14일 오늘 전화를 많이 돌려보니까 대부분 다 14일에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 일부가 이제 다음 주 17일, 18일 정도 언급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거에 동호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내일 오전쯤에 헌법재판소가 기일 통지를 금요일로 하느냐 기습적으로 내일 하느냐 하루 전에 하느냐 요 대목까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오늘 오전 10시에 긴장하자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튼 이제 요거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잡아왔습니다. 그 보통 한 2, 3일 전에는 그래도 선고일 지정했다 이런 관례가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전에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원래는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기일을 우리가 이 해당 날짜로 기일을 정했다라고 이제 그 배경을 밝히거나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곤 했는데 헌재가 지난주에 공지한 바에 따르면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정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 기일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됩니다. 즉 당사자라고 한다면 피청구인과 국회 측에 통보를 하고 그것을 확인했는지를 여부를 헌재 쪽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기자단에 공지를 하는 방법으로 간다고 하니 공보관이 직접 나오진 않고요. 일단은 기일 통지를 양쪽에 한 다음에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기자단에 공지되는 일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유문수님, 기분 좋은 날님, 힐링베이비님, 랑똥개모치님 감사합니다. 자유문수님이 오이 2개 값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윤 대표님? 지금 원래는 이번 주 중으로 선고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를 비춰봐도 이번 주까지가 지나면 2월 25일에 변론 종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 14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17일째 되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주 금요일이요.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에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틀 연속으로 하는 게 또 굉장히 이례적이라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약간의 예측 불확성을 좀 주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 주말이 너무 괴롭습니다. 네. 괴로운 거죠. 네. 많은 사람, 잠이. 헌법재판관분들도 그 점을 충분히 고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희망과 전망 두 가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또 최고의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분 너무 바쁘셔가지고 스튜디오로 못 모셨는데 그래도 시간 내주셨어요.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님이죠. 네, 전화로 연결돼 계실 거예요. 전화 연결돼 계시죠? 노희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저희 지금 윤석열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일 지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들 14일에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패널들이 의견이 있긴 있었는데 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재판소에서 재판관들께서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많은 언론들이 3월 둘째 주 14일 정도는 선고될 것이라고 이제 봤고요.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선고 기일 전 이틀 전에 이제 선고 기일 통지를 하는데 이번에는 오늘까지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선고 기일 통지는 그냥 관례일 뿐이지 얼마든지 하루 전에도 기일 통지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재판소의 의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구관으로 재직도 하셨으니까요. 헌법재판관들이 평의하면서 이런 그 기일 정하고 할 때 이런 이 사회 상황, 정치 상황 같은 것도 고려를 하면서 논의를 합니까? 무슨 정치적인 고려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 국가나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건인지 그리고 얼마나 시급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요.
무슨 한간에서 얘기하는 뭐 대통령 선거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고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뭐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경찰이 14일 날 가용 경력 파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나와서 14일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또 언론에서 일부는 나오고 그래도 뭐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궁금해지는 게 이게 처음에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그래도 늦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사건이 상당히 쟁점이 명확하다. 그래서 선고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좀 늦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늦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보다도 사실은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의 이제 탄핵 소추 사유의 어떤 사실관계라든가 법적 평가, 즉 법리적인 판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간명하다. 그래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치열한 어떤 이견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 종결이 되면 뭐 늦어도 2주 안에는 선고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2주가 넘어가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상당히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늦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늦어질 때 보통은 그럼 이게 기각이냐 인용이나 이걸 놓고 토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실무적으로 쟁점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뭐 모든 사건이 다 사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변론이 종결된 지가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재판관들 사이에서 뭐 사실관계 확정이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다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종적인 평결은 이루어졌다. 다만 이제 결정문을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고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어떤 결정 이유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뭐 예컨대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좀 강력하게 톤을 업 시켜서 이제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톤을 좀 다운해서 작성을 하기를 원하는 재판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뭐 합일점을 찾지 못하면 이제 보충 의견이나 개별 의견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결정 이유를 좀 다듬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더 의외로 더 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결은 사실상 이루어진 상태일 텐데 결정문의 내용을 강력하게 하느냐 조금 톤을 다운시켜서 하느냐 이 논의가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뭐 지금 다들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에서 이제 개별 재판관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8명의 재판관 전원이 한 목소리로 결정 이유를 내는 것이 어떤 결정의 어떤 권위나 어떤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네. 지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공론이 이제 분열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면 이제 전원 일치의 의견을 내기 위해서 좀 더 결정문을 정교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다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평결이 예를 들어서 만장일치로 나면 결정문에 대해서도 만장일치가 나야 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법이 개별 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재판관들 내부에서 소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탄핵 심판 사건에 있어서도 재판관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나 뭐 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재판관은 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의 어떤 설득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수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소수 의견을 낼지 뭐 개별 의견을 낼지는 해당 재판관의 몫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이 판결이 개별적으로 인용이냐 예. 기각이냐라는 소수 의견도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8대 0으로 다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그렇습니다. 결정문의 톤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얼마든지 이제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아니면 뭐 추가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결론에 대해서 파면이든 기각이든 결론에 대해서는 뭐 의견을 같이 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그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달리한다. 아니면 그 의견에 부가해서 나는 이런 의견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네네.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추가 의견이나 보충 의견 아니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언론에 알려진 이 쟁점들이 예를 들면 뭐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포고령 반포, 그리고 정치 활동 개입했던 거, 유력 인사 체포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의견은 좀 똑같이 인용이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로. 그렇습니다. 뭐 법 위반의 어떤 중대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판관별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회 뭐 군경이 뭐 국회를 점거하고 봉쇄하고 뭐 국회 본회의장에 이제 침투한 그런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 실제 실행에 옮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 확정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평가의 문제는 재판관별로 서로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다만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이 5가지 탄핵 사유 중에서 단 한 개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면 파면 결정에 이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시간이 늦어지는 게 이해가 일부 되기도 합니다. 이 선고 날짜하고 관련해서요, 변호사님. 지금 예. 보니까 14일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18일 화요일에는 또 변론이 잡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이 주변에서는 17일이나 21일 금요일까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일 화요일이 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 박성재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날 뭐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건은 뭐 중차대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하는 날은 아마 그 사건에 대해서만 선고를 하는 것으로 아마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18일 선고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17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선고가 가능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안 되면 19, 20, 20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4일이 아니라면 19, 20, 21일 중에 한 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선고 결과는 인용될 거라고 전망하시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제가 헌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그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 헌정 질서를 유린한 파괴한 중대한 범죄 행위고, 그래서 뭐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해야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를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전원일치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노희범 변호사 전문가 말씀 들으니까 또 이렇게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약하면 이거네요. 생각보다 이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결정문의 내용과 5가지 쟁점 있잖아요. 쟁점에 대한 각각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아마도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중차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춰서 이 판결의 결정문까지도 다 전원일치로 소수 의견 없이 내려고 하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의견이셨어요. 네, 뭐 너무 마음이 좀 편해지는 최근에 들었던 인터뷰 중에 좀 신경 안정제를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목소리도 좀 노희범 변호사가 차분하시고 네네네. 연구원 출신이셔가지고 또 이제 이 헌법과 관련된 지식은 워낙에 이제 충만하시다 보니까 뭐 저희 인터뷰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오전이었나요? 어제 밤이었나 나왔던 인터뷰로 제가 기억하는데 유튜브에서 봤던 것도 대다수 이제 국민들이 좀 안심하실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다행이죠. 뭐. 그 JTBC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제 맞아요. JTBC 어제죠. 나오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주 차분하게 네. 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두 분은 14일 날 꼭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노희범 변호사도 14일 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다음 주로 넘어갈 수가 있고 넘어가면은 이게 19일 이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존의 아마 방식을 고려를 하면 2, 3일 전에 보통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일 오전에 또 기일 통지를 하자마자 금요일 오전에 발표한다는 것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탄핵 심판 선고를 2건이나 하고 총 사람으로 따지면 4명과 관련된 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대통령 거를 한다라는 게 뭔가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아마 노희범 변호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우주의 기운이라는 게 약간 다들 이렇게 빨리 좀 14일에 선고가 났으면 좋겠으니까 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항공교통본부에서 13일부터 13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자정부터 정확하게 3월 31일까지 헌재 주변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했다 그래요. 기간 전체를 보면은 3월 말까지니까 선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뭐 그 안에 선고가 나겠지 싶어가지고 일단 비행 금지 구역 설정했잖아요. 근데 그 시기 자체가 또 13일이다 보니까 왜 이게 13일이야? 14일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행 금지하고 어떻게 지금 왜냐하면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됐다라는 이유는 이제 언론사들의 취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약을 좀 둔다라는 것이고 드론으로 이제 요즘에 또 항공 촬영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거나 뭐 헬기가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원래는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을 좀 뒀다라는 것 같고요. 또 집회가 또 다수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소음과 혼란을 좀 대비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경찰이요. 그 윤석열 대통령 이 심판 기일이 혹시나 또 14일이 될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꾸 우주의 기운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선고 기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오는 14일에 가용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파악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다들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쪽에 이제 인력을 얼마나 경기남부경찰청 쪽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14일을 두고 파악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까 이제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더불어서 경찰의 기동대 현황 점검 요거까지 파악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결국엔 진짜 14일에 하는가 보다 라는 그 기운이 모아지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믿음 그리고 바람 희망을 갖게 되는 거겠죠. 요 보도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단독 보도인데요. 보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네, 일선 지시가 공문 없이 전화로 그 가용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했다고 하고요. 또 그 전날인 13일이 당직 인원까지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경기 남부 경찰청은 서울에서 큰 집회가 열릴 때마다 상시적으로 기동대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경찰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청은 아마도 헌재 선고가 있는 날에는 반드시 동원될 예정일 텐데요. 저는 어차피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일에 좀 교훈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때 2017년 3월 10일이었는데요. 그날 안타깝게도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제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예, 부상자 중에 또 상당수는 시위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또 의무경찰, 의경들도 상당히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러 정부기관 간에도 잘 공조를 하면서 날짜를 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누구 담당자가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혹시 14일 날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준비할 거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한 거였으면 좋겠네요. 근데 경찰이 그냥 알아서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준비시켜야겠다 그럴 수도 있긴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드론 비행 금지는 드론이 그 개인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또 있답니다. 떨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위에서 하늘 저 상공에서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인명 피해나 부상, 뭐 사망 이런 것들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내린 거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13일부터 31일까지니까 그럼 그 안은 되는 거네요. 그 안은 된다. 그렇죠. 군중이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유튜버 분들이 막 드론 띄워가지고 카메라 촬영 시도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는 금지하겠다 이런 거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위험하니까. 이렇게까지 뭐 넘겨짚고 싶지는 않은데 헌재를 대상으로 한 위협 내지는 테러 공격도 드론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요즘에 이제 현대전이기 때문에 실제 총 들고 빵야빵야 하는 전쟁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보면 다 드론전인데 그러니까 혹시나 누가 악심을 품고 헌재에게 드론을 대상으로 공격했을 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댓글창에서 우리 얘기하는 동안에 오이를 많이 보내주셔서 오히려 가득 찼습니다. 윤영종 대표님 응원하고 박영식 대표님 응원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네요.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심판 각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야기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은 각하라는 거는 기각과 다르게 아예 이 재판 자체를 취소해달라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만은 기각하고 각하 다른 거 그렇죠. 예. 기각은 올라오면은 검토 후에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각하의 경우에는 아예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자면서 이번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대한민국에 이제 혼란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내란죄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적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의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실제 이 각하와 관련된 요구를 하는 것은 나경원 의원만 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친윤 의원들을 포함한 이제 주류 의원들 한 80명 정도가 탄원서를 넣은 거고요. 각하를 해달라라는 요구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하 논란이 오늘 사실 또 있었어요. 각하? 예, 이거 지금 윤영중 대표님께서 지금 웃으시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붙이자라고 주장을 하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게시물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하자. 지금은 엄중한 시기이므로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의미 같은 윤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이자. 이제 이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너무 권위주의적 시대에나 쓸만한 그런 호칭이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없앤 표현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거를 경북도지사가 얘기를 해버리니까 논란이 빗발치자 빛의 속도로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삭제했어요? 삭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오늘 각하라는 의미가 어디에서는 이제 법정 용어의 각하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분은 이제 고중의적인 표현을 쓰면서도 대통령을 또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뭐 논란을 또 빚게 됐습니다. 아마 그 장면이 떠올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네. 그걸로 한번 스타가 됐으니까 나도 한번 스타가 되자. 변호사.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부르면서 한번 본인이 떠보려고 했지만 부끄러워서 빛의 속도로 삭제하지 않았나. 근데 그 단어 자체가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 전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전상에 그렇죠. 왕이 네네네. 있으니까 전 아래의 모든 백성이 다 신하, 그렇죠. 다 우린 아랫사람이란 뜻이 각하도 그런 뜻이잖아요. 각하도 아. 각 상에 계신 분 아래 계신 있는 우리 모두 이렇게 딱 분리하는 그렇죠. 이거 완전히 왕정시대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하 위에 또 폐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폐하, 전하, 일단 각하 이러니까 이게 과연 이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는 정확하게 저도 기억에는 87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근데 전두환 때도 각하를 했던 걸로 알고 제 기억의 영상 자료로 방송사 앵커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각하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공영방송 앵커가 그렇게 했던 걸로 네네네.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돼서 정말 안타까운데 하여간 뭐 탄핵 인용되고 나면은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라고 믿으면서도 또 불안하니까 이런 얘기가 귀에 딱 꽂혀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되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봤던 발언 중에서 가장 시원한 발언. 네. 네. 그리고 가장 결의에 찬 발언. 네. 꼭 뭐 왠지 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그런 느낌도 정말. 들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단식하지 않도록 네. 예, 사필 규정의 판결이 꼭 나와야겠다라는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다지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법조인 출신인 그렇죠. 걸로 네, 알고 변호사. 있고, 네네. 예, 근데 김상욱 의원이 보시기에도 오늘 오전 인터뷰에도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8대 0이 분명하고 기각 결정문을 쓰는 것이 오히려 아무리 이게 이제 회로를 돌려봐도 기각 결정문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그 보수 정당의 의원이지만 이런 결기, 의지 굉장히 뭐 응원하는 바이고 실제 탄핵이 기각된다라는 걸 상정했을 때 본인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는 봅니다만은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의 그 탄원서에 기각의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대체 기각할 수 있는 논리가 뭐가 있을까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찾았는데요. 나경원 의원의 탄원서에 그 논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돼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러니까 계엄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인정합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문제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참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따져봐야 될 것은 자, 계엄은 본인들도 인정했듯이 헌법 위반, 법률 위반입니다. 네. 그럼 본인들이 이것과 비슷한 수준 혹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실체는 무엇이냐? 아마 이분들이 가장 문제 제기한 두 가지가 있었죠. 네. 하나는 탄핵 남발, 네. 두 번째는 가맹 예산 통과 이 두 가지였는데요. 와, 근데 이제 그 탄핵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13일에 있을 그 두 사람, 사람으로 치면 4명에 대한 탄핵안이잖아요. 예, 4명에 대한 내용도 보면 이런 겁니다. 체제 감사원장 이분은 감사원에 있으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은 거의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이전, 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심지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의결했는데 그 다음에 감사를 없던 걸로 치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야당이 따졌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야 할 감사는 안 하고, 예, 안 할 감사는 막 하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을 했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나중에 밝혀져도 처벌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국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삼권 분립의 그 국가에서 행정부가 본인들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권한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면 국정감사단 이럴 때 따질 수는 있죠. 따지는 것만으로 그들이 조치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이분들은 왜 탄핵이 됐냐면요. 그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사건 때문에 예, 야당이 탄핵을 한 겁니다. 아니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분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예, 이분들 나중에 처벌 받을 건가요? 예. 아니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죠. 지금 이번에 뭐 윤석열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검찰이 잘못한 거에 있어서 응분의 처벌 받지 않잖아요. 그럼 야당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야죠. 국회가 가진 권한을 합법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이용한 것을 어찌 보면은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것과 등치시켜 가지고 합법적인 권한 행사와 불법적인
계엄을 등치시켜가지고 이거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다. 탄원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탄핵이 기각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거고 한데 많은 분들이 또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오전에도 아주 멀쩡한 지식인, 멀쩡한 훌륭한, 당연히 멀쩡하시겠죠. 제가 예.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지식인 분인데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어디서 어떤 언론인한테 들었는데 이거 지금 현재 6대 2라서 조정하고 있다는 설도 있고 4대 4인데 논쟁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이런 얘기하실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어서 빨리 좀 저는 판결 내렸으면 좋겠는데 또 노희범 변호사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결정문까지 다 합의가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강력하게. 사람이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감정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측 못한 일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은 계속 또 예측 못한 일들이 발생할까 불안해집니다. 구속 취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 아무 관련이 없는데 괜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 지금 떠도는 정보들 있잖아요. 아마 이제 두 분도 아마 SNS를 통해 받으시는 각종 지라시나 정보지 받은 글 이런 게 죄송한 얘기지만 일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고 있는 내용은 정확한 게 정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무수히 많은 그런 지라시들이 난무했고요. 맞아떨어진 거 하나도 없고 그때는 뭐 심지어 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의 이름을 또 일일이 유사하게 거론을 하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릴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안창호 위원장도 그때 당시 헌법재판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만장일치였고요. 지금도 뭐 정형식 이하 뭐 이제 국민의힘 내지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이 거론은 됩니다만은 또 지라시에 이름이 담겨서 뭐 기각을 할 거다 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다 비밀 서약하고 도청 방지되는 공간에서 원탁회의하면서 외부에는 전혀 알려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자들도 사실은 잘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는 이런 정보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